자, 이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상환 요거 하고요. 나머지 뒤에 이제 저당 유동화 개념하고 그다음에 그 자금 조달 방법 중에 리츠. 자, 요게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상환은 원리금균등 요거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한 5월, 6월 달까지 계속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원리금균등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똑같다라는 뜻이고요. 원금균등 상환은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똑같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은행에 갖다 줄 때는 항상 뭐와 뭐를 함께 갖다 줘야 돼요? 원금 이자를 함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는 계속 이자만 내는 거잖아요. 원금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다는 얘기는 거기에다가 얹어지는 이자도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그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첫 번째는 대출받은 전액에 대한 이자를 가져가야 돼요. 대출받은 전액. 근데 그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함께 가져가면은 은행에서는 이자를 빼고 이자 갚았네요. 요 원금 갚는 만큼은 잔금을 줄여주겠죠. 원금에서 줄여주겠죠.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이자의 크기가 작아져요. 첫 번째는 전액에 대한 이자였지만 두 번째는 조금 갚은 남은 것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근데 갚아 나가는 금액은 똑같은 원금 상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이 똑같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얹어지는 이자가 첫 번째는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한 이자고요. 세 번째는 더 줄어든 데 대한 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얹어지는 이자가 조금씩 낮아지겠죠. 줄어들겠죠. 근데 원금 상환은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1억이라는 거를 10년 만기로 대출받았는데 매년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간다면 매년 상환해요. 그럼 1년에 얼마씩 원금을 상환해야 돼요? 1년에 1,000만 원씩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얹어가야 된다고요? 이자를 얹어가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자를 10%라고 할게요. 그럼 이자가 10%면 첫 번째 연도에는 1억에 대한 10%예요. 이자가. 그럼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원금 상환 1,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 합쳐서 얼마 가져가야 돼요? 2,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는 1,000만 원은 이자입니다. 1,000만 원 더 가져오셨네요. 그러면 잔금이 이제 9,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2,000 중에서 1,000만 원 이자, 1,000만 원 원금 상환이니까. 그럼 두 번째 연도는 9,000만 원 빌린 셈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연도 발생하는 이자는 9,000만 원에 대한 10%예요. 그러니까 900만 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금 상환은 계속 1,000만 원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연도에는 1,9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은행에다가. 맞나요? 그러면 원금 상환 1,000만 원에 이자, 발생 이자 9,000만 원의 잔금에 대한 이자 10%이기 때문에 900을 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900을 가져가면은 당신 이자는 900인데 1,900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잔금 9,000만 원에 대한 10% 이자 900인데 1,900 가져왔으니까 이자 빼고 1,000만 원 더 가져왔으니까 이제 8,000이 남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연도 말에는 잔액이 8,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연도에는 8,000만 원을 10%로 빌려 쓰는 셈이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 연도에는 8,000에 대한 10%, 이제 800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원금 상환은 1,000만 원이니까 1,800.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해는 2,000, 둘째는 1,900, 1,800, 1,700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은행에 가져가는 돈이. 그러니까 원금균등, 말은 원금균등인데 원리금 지불액은 이 말이에요. 원리금 지불액은. 원리금 지불액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원리금이라고 돼 있죠.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어떻게? 줄어드는 거예요.
첫 해는 2,000, 1,900, 1,800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자체가 일정한 거예요. 원리금 지불액 자체가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약간 복잡해요. 약간. 예를 들자면 똑같은 1억인데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요. 근데 요거를 원리금 균등으로 매년 말 상환을 할 때는 나중에 요거 화폐 시간가치 계수 모두 6개인데 이번에는 4개만 했어요. 앞에서 일시불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 현재가치 계수, 연금 미래가치 계수, 연금 현재가치 계수.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 둘 중에 이제 총 6개 중에 저당 상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아 나가는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1억에다가 그 숫자를 곱하면.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부액에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당 상수가 기간이 몇 년? 10년 만기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10년 만기. 이자는 10%. 이런 표가 있다고요, 표가. 아까 표가 있다 그랬죠? 그럼 표에 가면은 숫자가 있어요. 그 찾아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게 1억이라는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는 요 표가 0.1627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1억에다가 곱하기 0.1627 하면은 얼마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1627만 원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매년 갚아 나가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627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끝에 되면 자동으로 제로가 되는데, 자, 그것만 숫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요거는 암산으로도 다 따라오셨죠? 암산으로도 다 따라오셨는데 그 중에서 계속 이게 똑같은 게 유지되는 거는 원금 상환이고,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2,000, 1,900, 1,800 이렇게 했죠? 처음에 2,000이었어요. 근데 얘는 처음서부터 1,627이 똑같이 유지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10년까지 원리금 균등이에요. 요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견표라 그래요. 조견표. 조자가 대조한다 할 때 조자예요. 볼견자요. 대조해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연도든 두 번째 연도든 원리금 지불액이 얼마예요? 1627, 1627 이걸 계산한 거죠. 맞나요? 지금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한 게 이걸 계산한 거예요. 1627, 1627 일정하게 갚아 나가요. 자, 첫 해 은행에다가 1627 갖다 주면 은행은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한다고요? 은행은 항상 이자부터 계산해요. 이 사람이 이자만큼 가져왔는지, 이자만 가져왔는지, 이자보다 더 가져왔는지, 이자보다 덜 가져왔는지를 보고, 이자만 가져왔으면은 원금을 안 줄여줄 것이고요. 이자 더 못 가져왔으면은 그 부족한 만큼 빚이 늘어나는 것일 거고요. 이자보다 더 많이 가져왔으면 더 많이 가져온 만큼은 대출 원금에서 까줄 거라고요. 맞나요? 자, 그럼 첫 해 발생 이자는 얼마예요? 1억을 빌렸다 그랬고요. 10%로 빌렸다 그랬어요. 1년 후에 1627을 가져간 상태예요. 1년간 발생 이자 얼마예요? 1억을 10%로 빌려서 1년 후에 1627을 가져간 상황이라고요. 발생 이자는 1000만 원이죠. 1억을 10%로 1년 썼으니까. 맞나요? 자, 첫 번째 발생 이자 1000만 원은 원금 균등 상환이든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 똑같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1억을 10%로 빌려서 1년간 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빌린 이자는 첫 해는 똑같아요. 첫 해는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원금 균등은 첫 해 얼마 가져갔어요? 2,000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말고 1000만 원을 더 가져갔으니까 1억에서 1000만 원을 까준 거고, 그러니까 1년 지나면 9,000,
또 1년 지나면 8천, 이렇게 일정하게 9천, 8천, 7천 이렇게 잔금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첫 해 1627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여기 이자는 얼만데? 이자는 1,000만 원. 첫 해 발생 이자는 1억을 10% 썼기 때문에 발생 이자는 1,000이에요. 1,000. 똑같이 1,000이에요. 첫 해는. 근데 얼마를 더 가져갔어요? 627만큼만 더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금 상환이 얼마란 얘기요? 627이란 얘기예요. 그럼 잔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1억에서 627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9,373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연도에는 달라져요, 상황이. 얘는 첫 번째 연도에 2천을 가져갔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만큼 빚이 더 많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9천에 대해서 두 번째 연도 이자를 가져가면 되지만 여기는 이자 말고 627만 원만 더 가져갔기 때문에 잔금이 9,373만 원으로 더 많아요. 그럼 두 번째 연도 이자는 얘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937만 3천 원 이렇게 되는데 사서오입 하고요. 937만 원이 발생 이자이지. 발생 이자는 줄긴 줄어도 아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남은 9천의 발생 이자 900이었지만 여기는 9,373만 원의 10% 937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져가는 돈은 똑같이 가져간다고요. 첫해 연도나 둘째 연도나 가져가는 돈은 똑같이 가져가요. 근데 첫해 이자보다는 두 번째 이자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만큼 원금 상환하는데 더 많이 써요. 첫해는 627만 원만큼만 원금 상환하는데 썼지만 이제 요 이자 줄어든 게 63만 원 이자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얹어서 원금 상환하는데 쓴다고요. 합쳐서는 1627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690이에요. 요거 두 개 합하면은 다 1627.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 상환하는데 돈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처음에는 이자가 얼마 안 돼요. 처음에는 원금 상환이 얼마 안 돼요. 원금 상환이 더 적어. 이자보다 더 적습니다. 그죠? 이자보다 원금 상환이 더 적은데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자는 점점 줄어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5년 갔을 때 5천만 원 갚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5년 가면 5천 갚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5년 갔을 때 5천만 원을 못 갚겠죠. 다섯 번 가야 5천을 갚는데 처음에 627, 690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5년 가가지고 언제 5천을 갚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은 일정하게 갔기 때문에 기간의 절반이 됐을 때 딱 절반 갚습니다.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면 딱 3분의 2 갚습니다. 이거는 기간의 절반이 됐을 때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가 없어요. 약 3분의 2 기간이 가야 돼요. 약 3분의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는 제로가 되고 여기 잔금 여기 제로가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갚아 나갈 텐데 끝에는 결국 여기가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지금 요 안에 나타내면 돼요. 이 1627 중에 처음에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요. 그러다가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적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절반이 됐을 때 원금 절반 못 갚는다고요. 약 어디가 돼야 약 3분의 2 정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 받아보셨다 그랬죠 아까? 집 살 때 옛날에 최근에 2년 전이요? 몇 년 만기로? 아, 일찍 상환해버렸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고정금리로, 아니,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적이 전혀 없나요? 있어요. 언제? 뭐 할 때? 2년 전 집 살 때. 집 살 때 그렇게 했어요? 3.5%. 고정금리로 몇 년 만기? 20년 만기. 시중은행에서? 예. 무료.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 20년짜리 취급했었어요? 예. 그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뜻밖인데? 10년인가? 그래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혹시 자동차 할부로 안 사봤어요? 자동차 할부로 안 사봤어요? 그게 고정금리예요. 그게
자동차 할부로 사면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어때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 똑같잖아요. 30개월 할부하면은 매달 들어가는 돈이 똑같은데 30개월째 딱 넘으면 이제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원리금균등이라고 그게. 자, 그러면 자동차 할부 1,000만 원에서 할부로 30개월 끊었다. 약 20개월 가야 반이 남는다고요. 500만 원 원금이 남는다고요. 20개월 넣었으니까 꽤 많이 넣은 것 같죠? 3분의 2나 넣었으니까. 근데 그 1,000만 원 30개월로 끊으면은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럴 때는 대부분이 뭐란 얘기예요? 이자란 얘기예요. 이자. 원금 갚는 게 얼마 안 돼요. 처음에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떻게 질문하느냐.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원금 균등 상환이 더 많다. 초기에 원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지불액은 이만큼이죠. 얘는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아까 2,000이라고 그랬죠. 2,000. 얘는 지금 큰 금액에서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얘는 일정하죠. 그럼 똑같은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은 이걸 같이 나타내면은 함께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초기에는 얘보다는 많지만 후기에는 얘보다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래야 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누가 원리금 지불액이 더 많아요? 원금 균등이 지불액이 더 많다고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상환했을 때 잔금이 누가 더 적게 된다? 더 많이 갚은 쪽이 잔금이 더 적게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에 그런 식으로 질문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또 이렇게 질문해요. 은행 입장에서 초기에 어떤 방식이 자금 회수가 더 빠를까요? 눈 뜨시고요. 자금 회수가 빠른 것도 원금 균등이 더 빠른 거죠. 더 많이 은행에서 더 많이 받으니까. 됐나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고서 대답하면은 웬만하면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원리금 지불액을 나타내는 이 도표. 그리고 이런 식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자 지급액은 점점 감소하고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설명한다거나. 됐나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원금 상환이 일정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이 일정한 거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 말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은 점점 증가하는 거고요. 원금 균등 상환이 원금 상환이 일정한 거죠. 이쪽 도표에서 대답해야 되는 걸 이쪽 도표에서 대답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요거를 구별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질문하는 게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하는 가지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리금 지불액이 어떠한가요? 일정한가요? 점점 감소한가요? 일정하면 원리금 균등, 점점 감소하면 원금 균등. 이자는 어떠한가요? 이자는 둘 다 감소해요. 둘 다 감소인데 얘는 곡선의 형태로 감소하는 거고요. 원금 균등 상환은 직선의 형태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 상환은 어떠한가요?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이 일정해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이 점점 증가해요. 잔금은 어떠한가요? 초기에 한 번이라도 납입을 하게 되면 누가 잔금이 더 적고 원금 균등이 더 적고 원리금 균등이 더 많고 잔금이 일정하게 감소하나요? 곡선의 형태로 감소하나요? 원리금 균등은 곡선의 형태로 잔금이 감소하지만 얘는 잔금도 직선의 형태로 감소하는 거예요. 9천, 8천, 7천. 그러니까 뭘 보고 스스로 자문자답하면 돼요. 여기 다 질문이 있어. 가지수가. 질문의 가지수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됐죠?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대부분. 근데 요거보다 약간 더 비틀어서 질문하면은 그거는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런 거를 몰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대부분은 여기에서 물으니까. 아시겠죠? 난이도 높은 그런 게 한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난이도가 좀 더 높은 표현으로. 근데 그 5년에 한 번 나오는 거는 그래봤자 20%밖에 안 되잖아요. 확률상.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한 30%는 몰라도 전혀 시험 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높다 하면 일단 패스하고 저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지금 원리근균등, 원근균등 위주로 했고요. 최정식은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이건 이제 중요도가 좀 낮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당 유동화라는 개념하고 리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당 유동화 요거하고 리츠 요걸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거라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살짝 발만 담갔다가 이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저당 유동화 이걸 이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저당 채권 또는 저당 채권 집합을 유동화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저당 채권 집합을 유동화한다. 유동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유동성, 현금화 할 수 있는 성질, 뭐 정도. 유동성이 높다 하면 뭐예요? 현금화 하기가 쉽다. 유동성이 낮다, 현금화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유동화 하면은 현금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동화는 현금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접해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기관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차입자고요. 여기가 1차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기관을 말해요. 1차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자,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 말이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죠. 그럼 우리가 채무자고 은행이 채권자죠.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채권이 만들어져요. 채권.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 민법에서 말하는 그 채권 채무예요. 그 채권 장사들 말하는 그 채권이 아니고요. 주택담보대출에서 형성되는 그 저당 채권이에요. 뭐를 저당 잡은? 주택을 저당 잡은 저당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이라고도 해요. 표현할 때. 담보가 설정돼 있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담보가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저당이잖아요. 동산에서는 질권도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권을 취급 안 하니까 그냥 저당 채권, 뭐가 설정돼 있는, 저당이 설정돼 있는, 주택에 저당이 설정돼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채권자가 누구예요? 1차 금융기관, 채무자가 차입자죠. 됐나요? 자, 1차 금융기관이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채권을 가지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현금은 점점 어떻게 해요? 현금은 점점 부족해지겠죠. 자, 그런데 대출을 해줄 때 그 만기는 보통 10년, 20년 길어요, 만기가. 대출해 줄 때는. 근데 그 대출해 주는 돈은 누구로부터 받은 예금이에요? 예금주로부터 받은 예금이죠. 근데 예금주가 예금할 때는 만기가 길지 않아요. 뭐 1년, 2년, 길어봐야 3년. 그죠? 그럼 예금주들이 예금 찾으러 왔을 때 얘네들이 갖고 있던 돈은 다 대출해 주고 넘겨받을 때는 10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넘겨받으니까 푼돈으로 들어오겠죠. 10년은 돼야 다 회수가 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한 3년 만기로 대출해 줬는데. 그러면 이 예금주들이 돈 찾으러 갔을 때 1차 금융기관 수중에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부족할 때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부족할 때 은행도 어딘가에 가서 급하게 뭐 자금을 조달해 올 수는 있는데 이게 상황이 급박할 때는 어디 가서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대신 뭐를 갖고 있으니까, 요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요 채권을 누군가에게 파는 거예요. 갖고 있는 채권을 팔면 뭐를 마련할 수 있어요? 현금 마련할 수 있죠. 급할 때는. 갖고 있으면 좋아요, 사실은. 갖고 있으면 이자 수익을 얻으니까. 근데 어디서 따로 돈을 마련할 데가 별로 없으면 갖고 있는 거를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였냐? 바로 IMF 때예요. IMF 때는 지금 전부 다 돈이 귀해서 돈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회사 부도 나고 전부 다. 은행도 지금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돈을 마련하냐? 돈 마련할 데 없어요. 막 환율 올라가고 외국에 나가서 달러도 빌려올 수도 없어요. 누가 우리나라 위험하니까 막 무너진다 하는데 누가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뭐는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채권은 갖고 있었단 말이죠. 요거를 누군가에게 팔면 현금 마련할 수 있죠. 그럼 예금주들한테 예금 주고 은행 안 망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요 채권을 사주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행들이 쓰러지는 거죠. 은행 엄청 많이 망했죠. 동아은행, 평화은행, 그 당시에 무슨 은행들 엄청 많이 쓰러졌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때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1차 금융기관이 어디 가서 돈 마련하기 힘들면 2차 금융기관한테 팔 수 있게끔 2차 금융기관을 만든 거예요. 누구냐?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돈을 막 푸는 거죠. 그러면은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뭐를 팔아서 채권을 팔아서 뭘 마련하면은 현금을 마련하면은 자, 채권 대신 팔아야 되죠. 채권을 양도하면서 현금을 마련하면은 다시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예금주한테 상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은행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죠.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쓰러지면은 난리 납니다. 은행 하나 쓰러지면은 그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업들 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은행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갖고 있던 채권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양도해서 뭘 마련할 수 있게끔 현금 마련할 수 있게끔 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저당 유동화라는 거예요. 저당 유동화. 저당 채권을 말이에요. 저당 채권을 팔아서 뭘 마련하는 거다? 현금 마련하는 거다. 이게 바로 저당 유동화예요. 저당 유동화. 이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금융기관도 계속 이걸 채권을 사주다 보면은 돈이 부족하겠죠. 그럴 때 또 이 2차 금융기관도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럴 때는 그 아까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증권에서 마지막 증권 있죠. 이때 2차 금융기관은 증권을 발행해서 증권을 사는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해서 돈을 마련해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이건 나중에 얘기고. 이것도 결국 현금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현금 마련하기 위한.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계속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당 유동화 제도라 그래요. 이런 틀을.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1차 저당 시장. 시장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수요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다는 뜻이겠죠. 수요자가 누구예요? 차입자가 수요자겠죠. 시장하면 수요 공급하라 했습니다. 공급자는 누구겠어요? 1차 금융기관이 공급자겠죠. 그럼 이쪽 뒤쪽에서는 이거는 2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개념은 현금하고 지금 다 거의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거의 다 여기까지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개념은 현금화하는 거고, 뭐를 현금화하는 거?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유동화시키는 거고, 구조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나누어서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누구예요? 1차 금융기관이 자금 수요자겠죠. 그러면 자금 공급자는? 우선은 얘네들 돈이 넘어가죠. 근데 얘네들도 또 결국 돈을 마련해서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할 때는 누구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투자자 돈이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돈이 여기 넘어와요. 이 돈이 여기 넘어오도록 얘는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2차 시장,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유동화는 1차가 아니고 2차에서 이루어져요. 현금화되는 거는. 1차 시장은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죠. 여기는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여기는 만들어진 채권이 팔려서 현금 마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 시장? 2차 시장. 옛날엔 우리나라 2차 시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제 유동화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는 이제 2차 시장을 도입한 거예요. 됐나요? 2차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진. 요거는 그러면 1차 금융기관은 1차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고요. 2차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되는 거죠. 저쪽에서는 자금을 공급하고 이쪽에서는 자금을 수요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그래요. 유동화 업무에서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돈이 넘어가는 거고요. 됐나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개념은 현금화 생각하면 제일 쉽고 구조는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해서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요 2차 시장을 도입한 게 바로 IMF 이후다 이 말이에요. IMF 이후에 요 2차 시장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에 대한 거고요. 증권이나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 94쪽에 가시면은 리츠라는 게 나오죠. 자, 요것만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 어디에 투자하는 회사?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 자, 요것도 배경은 IMF예요. IMF 때 은행만 쓰러진 게 아니고 누구도 많이 쓰러졌어요. 기업들도 많이 쓰러졌죠. 자, 근데 그 기업들이 멀쩡한데 점점 위험해지는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쓰러질 기업은 어차피 쓰러져야 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그 기업을 살리려면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은 문어발식 확장이었어요.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각종의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만 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대우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현대전자도 있고 전자 다 하죠. 자, 현대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대우자동차, 또 기아자동차, 또 쌍용자동차, 거기에다 삼성자동차까지. 자, 건설, 현대건설만 있는 게 아니고 대우건설, 무슨 건설 다 해요. 자, 땅덩이는 좁은 나라 안에 공급업자들이 너도 나도 다른 회사에서 이거 한다니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수익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과잉, 공급은. 이 공급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합류한 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는 잘라야죠. 다른 데서 흑자를 보더라도 여기서 적자를 보면은 계속 거기 메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이걸 잘라야 이거를 남은 부분이라도 다시 회생을 하죠, 회생을. 그러면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낸다는 게 바로 뭐예요? 직원들을 자르는 거죠. 매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현대전자가 넘어갔잖아요. 원래 현대전자였는데 뭐로 넘어갔어요? 하이닉스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원래 현대전자였어요, 그게 하이닉스가. 근데 그 하이닉스도 지금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SK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게 이 IMF 당시에 현대전자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는 이거는 직원들 해고예요, 해고. 구조조정. 그게 구조조정 아니에요. 직원들을 해고를 해야 회생을 하는데 문제는 해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명퇴 받고 이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자, 근데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 빌려달라 그래요. 누가 빌려주려고 그래요? 은행도 지금 돈 구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판에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 빌려달라면 못 빌려줘요. 빌릴 데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은 해야 돼요. 자, 마지막 남은 수단이 뭔가 하면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방법이에요. 보통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규모가 크죠. 수백억 돼요. 자, 이런 부동산을 팔면 뭐를 마련할 수 있어요? 돈을 마련할 수 있죠. 그걸로 구조조정을 해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면 나머지는 뭐만 남겨놓는 거예요? 흑자 사업만 남겨놓는 거죠. 흑자 사업만 남겨놓으면 다시 회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수백억 되는 이 부동산을 사줄 큰 손이 누가 있냐는 거죠. 큰 손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자, 부동산 살 때는 바로 이때다. 저도 그런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 거죠. 문제는. 더군다나 수백억. 저 정말 그때 이 현대건설이 그때 5천 원인가? 이랬고요. 삼성전자가 2만 얼마였어요. 2만 얼마, 3만 얼마 이랬어요. 그 기억, 아주 기억해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지금 막 200만 원 넘는데 100배가 넘어요, 100배가 지금. 그 당시부터 20년 됐나요? 아무튼 100배가 넘는데 아무튼 돈이 있어야죠. 근데 몇십만 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몇십만 원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목돈 만들어서 그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아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회사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무슨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회사 하나 만들자 이 말이죠. 주주가 되는 거, 주주가.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무슨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꼭 구조조정하는 부동산을 사주는 거죠. 싸게.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자마자 그 회사한테 세 놓으면 돼.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흑자만 남겨놨기 때문에 임대료 받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썩은 부위는 도려냈고 흑자 부분만 남겨놨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정상화되고 이제 회사가 또 다시 회복이 되면 그 부동산을 다시 그 회사한테 되팔아도 돼요. 아주 간단해요. 매매 계약서하고 임대 계약서 2개만 쓰면 돼요. 그 회사 전혀 집계 하나 안 바꿔도 돼요. 요거를 그때 시사용어로 20년 전에 매후 환대차라 그랬어요. 매각한 후에 다시 임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집계 하나 옮기는 거 없죠. 집계 하나 옮기는 거 없이 그냥 소유권 매각하고 임대차에서 임차권하고 이렇게 계약서만 2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누구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또 엄청난 또 혜택도, 법인세 감면에다가 막 이런 취득세 등록세 감면에다가 우리가 만든 회사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면 그 구조조정 부동산을 사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해주니까 세금을 많이 깎을 수 있죠. 그러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배경이. 됐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만들어진 배경은 IMF 때 누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의 규정의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부동산 투자 회사가 뭐다?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사줘서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더라 라는 정도만 해도 이게 뭐다? 이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 정도면 돼요. 저당 유동화가 뭐다? 그러면은 은행들이 갖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만들어서 은행들이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해서 IMF 이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둘 다 배경이 뭐예요? IMF예요. IMF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 아무튼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뭐 조금은 그래도 이해되셨나요? 개념이 뭔지.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저는 이걸 개념을 알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책으로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생전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숱한 세월 동안 고민했던 걸 여러분들은 단 몇십 분 동안에 지금 다 들으신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이. 자, 오늘은 저당 상환 방법 위주로 했으니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요거 중요하니까 그 구별하시고요. 아까 용어 정리에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거 구별하시고요. 그다음에 투자분석기법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투자분석기법에서 할업이,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수익률법은 수익률이 몇 % 되느냐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여러 가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총자도 들어가는 게 있었고 종합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었고 지분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요.
승수법은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하라 그랬죠. 투자된 금액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총 투자액을 회수할 수도 있고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기억하시더라도 나중 되면은 제자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